1941년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장차 커다란 감정 싸움을 이야기할 작은 기동부대 하나가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두 개의 작은 섬 상페르와 미켈롱을 향하고 있었다. 인구 4,000명에 불과한 두 섬은 프랑스 제국의 머나먼 변경에 지나지 않았다. (1940년 6월) 이후 두 섬은 나치의 꼭두각시 정권인 비시 정부가 임명한 총독의 독재 통치하에 있었다. 섬 주민들에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조르주 파르바크는 여느 때처럼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I met a friend. It was about 7:15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ere was 3 ships all ready to come in. And he said it might be warship. 과연 그것은 어느 나라 전함이었을까? As soon as they come in, we saw the flag, and the flag was the cross of Lorraine. 로렌의 십자가는 자유 프랑스의 깃발이었고 그들의 지도자는 샤를 드골 장군이었다. 샹페르 항구에는 군중이 모여들었다. 자유 프랑스의 전함이 라 마르세 로렌으로 들어오자 섬 주민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그들의 해방군을 반겼다. We were so glad, so surprised. We didn't expect that. It was the best Christmas present we ever had. 섬 주민들이 기뻐하는 동안 워싱턴은 격분한다. 미국 대통령과 영국 수상 그리고 프랑스 장군을 둘러싼 분노와 책략의 관계가 펼쳐지려는 찰나였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배반과 살인마저 불러온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은 불타고 있었다. Bu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on Sunday, December 7, 1941,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진주만 사태가 일어나자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워싱턴으로 달려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 1년 전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 루즈벨트는 독일에 맞서 싸우는 영국의 물자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처칠은 루즈벨트가 함께 참전할 동맹국이 되길 간절히 바랬는데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41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처칠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다. 영국 수상이 미 의회에 초대돼 연설하는 건 사상 처음이었다. Still I avow my hope and faith, sure and inviolate, that in the days to come, the British and American peoples will, for their own safety and for the good of all, walk together in majesty, in justice, and in peace. 이 완전한 화음 속에 단 한 가지의 불협화음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였다. 지난 18개월간 처칠과 루즈벨트는 프랑스를 향해 각기 다른 관심을 키워오고 있었다. 프랑스가 히틀러에게 함락된 후 처칠은 투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모든 자유 프랑스인의 지도자로서 샤를 드골 장군을 주목했다. 드골은 자신만이 진정한 프랑스의 화신이라 믿었던 것이다. 반면 루즈벨트는 드골을 부적절한 인물로 보았다. 오히려 그는 나치와 협력하고 있던 필립 페탱의 파시스트 비시 정권을 지원하려 했다. 비시 프랑스는 아직도 상당한 군사력과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스벨트는 비시 정권을 연합군 측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쓸모있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드골의 자유 프랑스가 비시 통치하에 상페르와 미켈롱을 침략함으로써 미국과 비시 정권의 관계가 엉망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분노한 사람은 루즈벨트가 아닌 국무장관 코델 헐이었다. 그는 미국 코앞에서 일어난 이 쿠데타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명 자유 프랑스의 전함 세척이 상페르와 미켈롱에 진입한 사건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행위다. 헐은 특히 드골이 미국을 속였다는 데 크게 분노했다. 사실 드골은 상페르 쿠데타에 대해 처칠과 의논한 적이 있었다. 처칠은 찬성했지만 루즈벨트와도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즈벨트는 헐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서 반대한다고 답했고 드골은 자신의 계획을 취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드골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캐나다가 상페르의 무선 통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나치 유보트가 연합군 선박의 위치를 알아챌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가 프랑스 영토에 간섭한다는 사실에 자극받은 드골은 몰래 전함의 방향을 바꾸어 침략을 명령한다. 드골은 쿠데타의 성공을 기뻐하며 기동부대 사령관 에밀 뮤즐리의 제독에게 전보를 친다. 최근 상페르의 수복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네. 비시는 약이 바짝 올랐겠지. 우리가 그들의 일을 망쳤으니까. 헐 국무장관은 분노했으나 루즈벨트는 처음에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상페르는 하잘것없었고 드골은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당시 관찰력에 예리한 12세 소년이었던 루즈벨트의 손자 커티스 루즈벨트는 조부의 반응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FDR dismissed it. He wasn't even upset by it. It was Cordell Hull, the Secretary of State, who was irate about it. FDR was, in fact, slightly amused at the presumption. 처칠은 이 고집불통의 식객을 따끔하게 야단쳐주겠다고 말하면서 헐의 진노를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이제 나는 드골의 목덜미를 잡아다 앉혀놓고 도가 지나쳤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 행동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칠은 마음속으로는 드골의 대담무쌍함을 높이 샀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이름 아래 행하는 드골의 비타협적 태도와 영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과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비시 정권에 대한 혐오를 지니고 있었기에 처칠은 계속해서 드골을 지원했다. 1941년 12월 30일 상페르 쿠데타가 일어난 지 여세 후 처칠은 캐나다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비시 정권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우선 그는 히틀러에게 항복한 패배주의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한심했는가를 회상했다. When I warned them that Britain would fight on alone, whatever they did, their generals told their prime minister and his divided cabinet, in 3 weeks, England will have her neck wrung like a chicken. Some chicken. Some neck. 비시 정권의 일침을 가한 처칠은 이어진 연설에서 드골과 그의 자유 프랑스군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거기에 있던 프랑스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드골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의 편에 서서 투쟁을 계속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상페르를 해방시킴으로써 헐 국무장관을 진노하게 했던 이들이었다. 처칠이 캐나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상처받은 헐은 자신의 분노를 처칠에게 퍼붓는다. 비시 정권과 드골에 관한 수상의 발언은 매우 선동적이었으며 본인과 국무부에 더 큰 상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여전히 수수방관이었다. 그는 헐에게 말하기를
프랑스 장군은 이미 상페르와 메켈롱에서 철수하길 거부했으니 이제 와서 군대를 파견해 그를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네. 그러나 루즈벨트조차도 헐을 물러서게 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헐이 사임을 표명함으로써 루즈벨트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정치적으로 볼 때 헐처럼 노련하고 덕망이 있는 인물을 잃는다는 건 큰 손해였기 때문이다. 헐은 타이반을 제안했다. 즉 자유 프랑스가 상페르에서 철수하고 두 섬은 연합군의 통치하에 중립으로 남는다는 것이었다. 루즈벨트는 헐의 제안을 드골에게 전하도록 처칠에게 부탁한다. 드골로 인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을 깨달은 처칠은 런던에 있는 외무장관 앤서니 이든에게 전보를 친다. 대통령은 오늘 밤 미켈롱 사태를 다급하게 의논해왔네. 내가 보기엔 적절한 타협안으로 보이네만 장관이 직접 드골에게 우리의 정책이 그렇게 정해져서니 따라야 한다고 말해주는 게 좋겠네. 나는 그가 거절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만에 하나 그가 거절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전함 악한 소호를 포함해 무력을 쓸 뿐이긴 해. 그것도 아니면은 무한정 굶주리는 수밖에 없을 걸세. 2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루즈벨트는 수수방관하는 태도에서 무력으로 섬을 되찾을 듯한 기세로 바뀌었다. 그러자 드골은 처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루즈벨트와 처칠 사이의 불화를 야기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거사를 파괴받는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드골이나 자유 프랑스를 살리기 위해 내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걸세. 일은 이제 정리돼야 하네. 한편 런던에서는 이든이 드골을 소환했으나 그는 헐의 제안을 거부했다. 자유 프랑스군을 상피에르 섬에서 쫓아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영국 내각은 드골의 입장을 지지했다. 자신이 루즈벨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처칠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내각이 만장일치로 밀고 나오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국에 돌아가게 되면 드골로 하여금 그가 내세운 부당한 반대를 포기하거나 수정하도록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런던으로 돌아온 처칠은 드골에게 미국인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성명을 발표할 것을 종용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헐은 제풀에 가라앉았고 자유 프랑스군은 상페르에 머물렀다. 1942년 초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비해 볼 때 상페르 쿠데타는 큰 사건이라 보기 어려웠다. 나치는 러시아로 진격하고 있었고 그들의 유보트 함대는 연합군 선단을 닥치는 대로 해치우고 있었으며 미국은 진주만 사건으로 휘청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대 세력을 상대로 한 조그만 모험도 드골로서는 위험한 게임이었다. It became a big thing because it became symbolic of FDR, and well, just generally the American government's lack of trust of de Gaulle, because he'd promised not to act unilaterally, and had done so. 상페르 사건은 또한 1년 전 가을 영국과 자유 프랑스가 비시 정권 통치하에 있던 시리아와 레바논을 탈취한 후 드골과 처칠 사이에 발생된 불화를 상기시켰다. 드골은 영국이 시리아와 레바논을 수중에 넣지 않을까 의심한 나머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영국적 발언을 퍼부은 적이 있다. 1942년 3월 드골은 처칠에게 런던을 떠나 중앙아프리카의 자유 프랑스 영토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칠은 비행기를 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드골은 런던에 완전히 묶인 상태가 된다. 며칠 뒤 드골이 다시 한번 처칠에게 부탁하자 처칠은 드골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히 말했다. 드골의 부관 클로드 부신의 세례는 당시 올감에 걸린 드골의 신세를 이렇게 회상한다. We were in the hands of the British. We couldn't embark on a plane without them. We had no plane. So we were completely dependent of them. 드골이 런던의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동안 1942년 6월 처칠과 루즈벨트는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전쟁의 다음 단계를 의논한다.
당시 영국으로서는 암흑시기였다. 북아프리카의 영국군은 토브루크에서 롬멜 장군이 이끄는 아프리카 군단을 상대로 처참한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즈벨트와 처칠은 이제 전쟁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우정을 싹 틔우고 있었다. 루즈벨트의 가까운 친구인 마가레트 서클리는 둘의 친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Churchill loved to talk, and he could outdrink FDR. My grandmother worried a great deal. Franklin, she said, is not used to drinking that way after dinner and needs his sleep, and Winston keeps him up until 2 and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t was probably true. FDR was more exhausted than Churchill was by the time their days together in the White House ended. 1942년 7월 말 루즈벨트와 처칠은 히틀러에 대항할 다음 계획에 합의한다. 그것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를 영미연합군이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두 나라는 여전히 비시 정권의 통치하에 있는 프랑스 제국의 일부였다. 이 작전에는 횃불이라는 암호명이 붙었다. 루즈벨트에게 있어 횃불 작전은 자신의 비시 정책을 정당화할 절호의 기회였고, 그래서 그 성공은 매우 중요했다. 거의 2년간 그는 사절을 파견해 아프리카 현지의 비시 지도자들을 후원했고 그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유화 정책을 씀으로써 아프리카의 비시군이 나치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연합군이 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했을 때 연합군과 협력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작전이 진행될 경우 그간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 자신했다. 1942년 9월 2일 루즈벨트는 처칠에게 전부를 묻다. 저는 아프리카의 프랑스령 당국을 상대하는 일을 전적으로 미국 측에 일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아래 파트너 역을 자청하고 나선 처칠은 루즈벨트의 제의에 기꺼이 승낙한다. 횃불 작전의 군사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저는 각하의 보좌역을 맡을 것이며 각하의 시각에 제 시각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투쟁을 계속해온 자유프랑스군의 유일한 지도자인 드골이었지만 루즈벨트는 정작 그의 조국 영토를 해방시키는 작전에서 그를 제외시킨다. 저는 드골이 이번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로 그 어떤 정보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초조해야 할지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처칠도 드골을 배제하자는 의견에 기꺼이 승낙한다.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그도 드골에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7월 말 처칠은 마침내 여행 제한 조치를 풀었고 드골은 곧장 중동으로 날아간다. 그곳에 도착한 드골은 시리아와 레바논을 수중에 넣으려는 영국에 대한 의심이 다시 일기 시작한다. 드골은 자유프랑스군이 영국군과의 협력 관계를 끊고 자신이 직접 군을 지휘하겠다고 위협한다. 9월 말 드골은 런던으로 돌아와서 정상회담을 갖자는 처칠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 관계의 최악은 아니었다. 처칠은 드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적대감을 표시했으며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 당신은 우리에게 협조하려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며 영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어. 이제 만사가 제멋대로 가게 내버려 둘 수밖에. 이에 대해 드골은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한다. 한편 루즈벨트는 드골에 맞설 프랑스 지도자 한 사람을 물색해낸다. 프랑스에서 가장 용감한 고위급 장성 중 하나인 앙리 지로였다. 지로는 1940년 5월 나치에 생포됐지만 포로 소용소에서 탈출하는 모험을 감행해 성공했다. 비시 정권에 물들지도 않았고 드골과도 연관이 없는, 그는 미국이 앞세우기에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알제에 있던 루즈벨트의 특사 로버트 머피는 자신의 프랑스 정보원들로부터 지로 장군이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까닭에 그가 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비시군조차도 그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미국 전략가들은 지로에게 킹핀이라는 암호명을 붙인다. 영국과 미국 동부 해안의 항구에 햇불 작전에 투입될 함대가 집결했다. 한편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 레지스탕스들이 영미 비밀 요원들에 의해서 연합군이 상륙하는 날 밤 정부 전복을 기도하도록 훈련받고 있었다. De Gaulle était notre dignité de Français. Churchill, qui était seul à se battre, était notre espoir. Mais l'homme que nous attendions était Roosevelt. Tous les peuples soumis à la domination de Hitler attendaient que l'Amérique entre en guerre. 횃불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서 출발한 함대는 동으로, 영국에서 출발한 함대는 남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아프리카 북부와 서부에 있는 해안이었다. 상륙은 11월 8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었다. 11월 초가 되자 그간 심한 불화를 겪었던 처칠과 드골의 관계는 중재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처칠은 횃불 작전에 대해서 드골에게 아무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죄의식마저 느끼고 있었다. 작전 개시 하루 전에 날씨가 우리 계획대로 괜찮다면 드골에게 횃불 작전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940년 저는 드골을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와 진지한 서신들을 교환한 사실을 각각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는 그의 명예를 신뢰해도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답장은 드골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본인은 상륙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귀하께서 드골에게 횃불 작전에 관한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횃불 작전의 모든 계획이 혼란에 빠지고 만다. 11월 5일 BC 6회 공군을 총괄하는 최고사령관 프랑스와 다를랑 제독이 돌연히 알제에 나타난다. 다를랑은 BC 정권 내에서도 나치에 가장 협조적이었으며 패탱의 확실한 후계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대세에 순응하는 타입이었으며 전세가 연합국 측에 이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영국은 롬멜의 저항에 끝까지 싸웠으며 마침내 이집트 엘-알라맹에서의 역사적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 스탈린그라드에서 붉은 군대에 맞서 싸우던 나치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다를랑이 연합군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합군이 상륙했을 때 그가 어느 편에 설지는 아무도 몰랐다. 작전 개시 이틀 전 작전에 참여할 수송선들이 아프리카 해안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었다. 작전 개시 하루 전 횃불 작전의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지브롤터에 있는 본부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상관 조지 마샬 장군에게 전문을 보낸다. 11월 7일 오늘 밤 상륙합니다. 우린 작전 개시 직전에 있고 이제 저 아래가 폭신한 침대건 돌더미건 간에 무조건 뛰어내릴 것입니다. 지로 장군은 프랑스를 빠져나와서 지브롤터에 있는 아이젠하워에게로 간다. Soldiers and sailors, it is not known whether the French African army will contest our landing, but all resistance, by whomever offered, must be destroyed. 11월 8일 이른 아침 최초의 영미 연합군이 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한다. 한편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는
젊은 레지스탕스들이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 400 jeunes patriotes avec de vieux fusils ont occupé tous les états-majors militaires, civils et de la police, les centres de communication et ont arrêté tous les commandants en chef et en plus Darlan. 오전 6시 런던. 드골은 깨어나자마자 상륙 소식을 듣는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프랑스군이 미군을 격퇴하길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을 되찾는다. 처칠이 베푼 위로 오찬에 초대받은 그는 자신이 배제된 데 대해서 심히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춰 행동했다. Of course, it was a great step toward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and he was compelled to applaud. 그러나 알제에서는 일이 틀어지고 있었다. 연합군의 입성이 너무 지연된 것이다. 주요 건물은 비시군에 의해서 탈환됐고 다를랑은 풀려났다. 그 과정에서 젊은 레지스탕스들은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자 최초의 미군이 알제에 입성한다. 현장에 있던 비시의 고위 지도자 다를랑은 이것이 대규모 침략임을 직감했다. 맞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알제에 국한된 부분 휴전을 선포했고 연합군은 항구로 상륙하기 시작했다. 알제가 함락되는 동안 카사블랑카와 오란 등 다른 상륙 지점에서는 비시 해군과 연합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다를랑은 카사블랑카와 오란의 비시군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길 거부했고 전투는 계속됐다. 다음날 아침 지로는 알제로 날아갔다. 다를랑에게 충성을 바친 현지의 비시 장교들은 그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건 곧 분명해졌다. 루즈벨트가 지도자로 점찍은 킹피는 그러나 다를랑에 비하면 미미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같은 날 늦게 아이젠하워 부관 마크 클라크 장군이 알제에 도착한다. 그는 즉시 다를랑과 회담을 시작한다. 마침내 클라크는 다를랑으로 하여금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휴전을 명령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미 6,000명이 넘는 연합군과 프랑스군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후였다. 클라크는 북아프리카의 비시 프랑스 제국을 연합국 측에 넘기는 영구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나치와 협력하던 다를랑과 흥정하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다를랑과의 회담에 관한 소식은 런던의 처칠에게도 들어간다. 그는 비시 프랑스를 연합군 측으로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 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처칠은 드골과 자유 프랑스가 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드골을 더 이상 배제하지 말자고 간청한다. 양국 정부가 드골과 자유 프랑스 운동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각하께서 깨닫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린 그들이 정당한 협상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드골의 도덕적 주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아는 한 미국은 연합군을 구하기 위해 참전했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이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건 당연했다. 지로건 다를랑이건 드골이건 간에 모든 프랑스 지도자들은 입 닥치고 지시대로만 하면 그만이었다. 루즈벨트는 처칠에게 이렇게 썼다. 이 세 명의 프리마돈나 모두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원칙은 현재의 상황이 전적으로 군사 분야에 국한돼 있으므로 셋 중에 어느 한 명이 혹은 세 명이 모두 함께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젠하워의 재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륙한 지 닷새 후 다를랑과의 협상이 마침내 끝났다. 그는 북아프리카 프랑스 정부의 수반이 될 것이며 지로는 그의 밑에서 프랑스 최고 사령관에 임명될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현지로 날아가 협상을 확인해준다. 그는 아프리카의 비시 지도자들을 연합국 측으로 끌어들인다는 루즈벨트의 정책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를랑이 선봉에 서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영국과 미국의 많은 이들은 나치에 충성하던 자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표시했다. 루즈벨트가 무시하는 프랑스식 긍지에 불타던 드골은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심한 배신감에 떨었다. 그는 런던에 있는 미국 대표부 중 한 명에게 이렇게 썼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된다면 반역자에게도 돈을 대주는 모양이군요. 그러나 프랑스의 명예를 그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칠은 다를랑과의 협상이 영국 내에서도 심한 반감을 일으켰다고 루즈벨트에게 경고한다. 다를랑과의 협상으로 인해 깊은 민심의 동요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까이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해군들이 카사블랑카의 미국 전선에서 죽음을 맞은 게 불과 엊그제 일인데 이제 와서 다를랑과 같은 변절자가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다니요. 루즈벨트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전쟁에 이기는데 보탬이 된다면 아무리 혐오스러운 상대라 하더라도 기꺼이 협상할 용의가 있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그는 이 협상을 임시 방편이라 폄하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처칠에게는 자신이 미국 기자들에게 설명했노라고 해명한다. 나는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이 있는 어조로 교회의 오래된 격언 하나를 말해줬습니다. 내 자녀들아, 죽을 만큼 큰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악마와의 통행도 허락하노라. 그러나 루즈벨트의 어떤 변명도 알제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젊은 투사들의 혐오감을 줄일 수는 없었다. 목숨을 걸고 미군의 상륙을 도운 그들은 항상 드골을 자신들의 대표자로 여겼기에 이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Darlan, c'était Vichy. Le fait que les Américains en fassent le représentant légal de la France, ça ruinait complètement la France libre. C'était un coup mortel porté à la France libre. Et c'était Vichy qui triomphait. Du même coup, tout ce que De Gaulle avait fait depuis 2 ans et demi pour rendre à la France sa dignité et son autorité, tout ça était complètement fichu. 젊은 이상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사태는 점점 악화돼 가고 있었다. 11월 27일 나치가 프랑스 본토 전체를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시 해군은 전함이 나치 독일의 수중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들롱 항구에 침몰시켜버렸다. 연합군은 다를랑이 이 배를 연합군에 인도하길 바라고 있었으나 그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의 권력을 강화하도록 허락한다. 그는 드골 지지자들을 투옥하고 반유대 정책을 유지하는 등 비시 정권의 억압기구를 계속 이어나간다. 결국 젊은 레지스탕스들은 독자 노선을 선택한다. J'ai dit à mes camarades, nous étions 4 qui vivions ensemble dans le même coin de Grange, je leur ai dit, écoutez, alors je leur ai dit, est-ce que vous êtes décidés comme moi à exécuter Darlan avant de partir? Ils m'ont dit, oui Philippe. J'ai pris des brins de paille qu'il y avait dans les tables, et j'avais dit, celui qui tire le brin le plus court exécutera Darlan. J'ai cru que c'était moi d'abord. Et puis Bonnier a approché sa paille, il m'a dit non Philippe c'est moi. Je lui ai dit tu restes et tu fais le nécessaire. 런던에서도 좌절감은 계속 이어졌다. 12월 초 외무부 차관 알렉산더 캐도건은 드골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드골은 수천 마일 밖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8시 15분 만찬을 위해 사보이 호텔에 가다. 쾌적하고 흥미로운 만찬이었으나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 드골은 다를랑에게서 벗어나는 길만이 유일한 치유책이지만 방법이었다. 1942년 크리스마스 이브 일이 해결됐다. 다를랑이 피살된 것이다. 런던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워싱턴의 루즈벨트는 이것을 1급 살인이라고 매도했다. 알제에서 거행된 다를랑의 장례식은 군의 모든 예를 갖춰 진행됐다. 암살범 보니에 드라 샤펠은 다를랑의 경호대장이 맡은 약식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4시간도 안 돼 처형됐다. 루즈벨트는 즉시 지로가 다를랑의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루즈벨트로부터 배제되긴 했으나
드골은 여전히 전 세계 프랑스 자주 독립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루즈벨트조차도 지로와 드골을 함께 내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드골과 지로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곳은 카사블랑카였다. 그곳에서 루즈벨트와 처칠 그리고 영미 사령관의 비밀 회의가 막 열리려던 참이었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1943년 1월 8일 루즈벨트는 미국을 떠나 북아프리카로 향했다. is just a sign. The fundamental things 1월 14일 루즈벨트는 카사블랑카에 도착한다. 마가레트 서클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은 루즈벨트의 활기를 돋웠다. 그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골치 아픈 워싱턴에서 벗어나 마치 소풍에 나선 학생처럼 들떠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카사블랑카 회의에서는 2차 대전의 주요한 전략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1년 전 쌍페르에서 그랬듯이 처칠과 루즈벨트는 프랑스라는 골칫거리 때문에 마음 놓고 핵심 문제만 심사숙고할 여유가 없었다. 루즈벨트는 프랑스의 두 라이벌 장군 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신만의 비책을 제시한다. 그는 처칠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지로를 신랑, 드골을 신부라고 합시다. 나는 신랑을 알제에서 데려올 테니 수상께서는 신부를 런던에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둘은 강제로 혼인시키면 됩니다. 처칠은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둘을 어떻게 해석은 혼인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1월 16일 처칠은 드골에게 북아프리카로 와서 지로를 만나라는 초청장을 보낸다. 한편 런던의 드골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카사블랑카 회의가 열리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중대한 사건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토에서 열리는 회의에 영국 수상으로부터 호출당하는 우스운 꼴이 된 것이다. 그것은 지나친 모욕이었다. 다음 날인 17일 드골은 처칠의 초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외무부의 알렉산더 캐도건은 절망한다. 아무리 밀어도 가지 않는 걸 보면은 드골은 당나귀와 같은 족속임에 틀림없습니다. 루즈벨트는 수상께 보란듯이 당신 친구가 저런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수상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자유 프랑스 운동은 끝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날 지로는 카사블랑카로 날아가서 대통령에게 선을 보인다. 그는 화려하고 용감한 이미지를 선사했으나 현장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멋진 이마에는 생각하느라 생긴 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루즈벨트의 특사 로버트 머피는 미국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인물로 지로를 자랑스럽게 대통령에게 선보였다. 대통령의 아들 엘리엇 루즈벨트는 당시 아버지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다. 아버지께는 큰 실망이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가냘픈 갈대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라고 탄식하시며 손을 내젓고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번 머피는 프랑스인들이 이자를 중심으로 뭉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가로서나 지도자로서나 실패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가 원했던 건 명령에 잘 따르는 프랑스 지도자였던 것이다. 드골이 고집세고 비협조적이며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반면 지로는 고분고분했다. 이제 드골이 버티고 있던 런던과 카사블랑카를 오가는 필사적인 메시지들은 희극 오페라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한다. 17일 늦게 이드는 절망에서의 처칠에게 전문을 보낸다. 오랜 입씨름에도 불구하고 드골 장군을 수상께 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동맹국의 당황을 오히려 즐기기 시작한 루즈벨트는 이든에게 답장을 보낸다. 나는 신랑을 데려왔는데 신부는 어디 있는 거요? 다음날 18일 처칠은 드골을 재차 초청하면서 폭탄 선언을 한다. 장군을 이곳으로 초청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소. 물론 나도 장군을 초청했지만 말이요. 처칠은 니든에게 드골의 머리에 총뿌리를 갖다 대라고 말한다. 장군이 미치지 않고서는 미국과 자유 프랑스의 관계를 공격에 받을 수는 없다. 그를 위해서라도 장관께서 그의 머리를 세게 한 대 쳐주시오.
이제 매 순간을 즐기게 된 루즈벨트는 워싱턴으로 전문을 보냈다. 우리가 데려온 신랑 제로 장군은 다가올 결혼식에 누구보다도 협조적이야. 나는 그가 우리 식대로 따라줄 것이라 확신하오. 그러나 우리 친구는 신부를 데려오느라 애먹고 있어. 변덕쟁이 아가씨 드골 말이오. 그녀는 이 결혼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처칠과 나 둘 다 만나려 하지 않으며 도무지 지로와 잠자리에 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드골은 이든 장관에게 다시 호출받고는 자신의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꼼짝도 하지 않겠다. 저들은 나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역질나는 혼란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 뻔하다. 그들은 비시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다음날 드골은 외무부에서 걸려오는 필사적인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 도보 여행에 나섭니다. 이들은 카사블랑카로 전보를 친다. 드골 장군은 회답을 회피하고자 나와 마주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아냈습니다. 1월 20일 처칠은 그야말로 절망 상태였다. 즉답바람.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잔다르크의 대답이 꼭 필요하다.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이든에게 전보를 친다. 우리는 드골의 회답이나 그도 아니면 장관으로부터의 해명을 듣기 위해 종일 기다렸어. 루즈벨트는 이 흥미진진한 상황을 마가레트 서클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고는 못 되겠다. 드골은 두 번째 초청마저 거절해서 처칠 수상 그리고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 속박당하긴 싫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난 처칠에게 누가 드골의 월급을 주느냐고 물었지. 순간 처칠의 눈은 빛났어. 오지 않으면 월급도 없는 것 아니겠어? 드골은 이제 자기 편으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었다. 런던의 자유프랑스위원회는 그가 체면을 접고 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마침내 드골은 항복했고 외무부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는 가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나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이다. 드골은 서두를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나 결국 1월 22일 카사블랑카에 도착한다. 우선 지로와의 오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Il racontait très volontiers son évasion. Il la racontait si souvent. Il est même arrivé, il l'a raconté au général de Gaulle à Anfa. Alors ça agaçait beaucoup le général de Gaulle. Et après avoir entendu Catroux raconter comment il s'était échappé, le général de Gaulle lui dit maintenant racontez-nous comment vous avez été pris. Ce qui évidemment n'a pas dû faire plaisir à Giraud. 이윽고 처칠과 대면할 시간이 됐다. 처칠은 루즈벨트와 함께 두 프랑스 장군이 새로운 프랑스 위원회의 공동 의장직을 맡는다는 협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주장에 따라 이 협정서에는 아프리카의 비시전 지도자들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드골은 처칠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냈을 리 없다며 대뜸 거절해버렸다. 처칠은 고심했으나 드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칠은 드골에 대한 은밀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맞서 홀로 꿋꿋이 버텨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의 조국은 투쟁을 포기했고 그 자신은 난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를 저버린다면 완전히 끝이다. 하지만 그를 보라. 마치 자신의 말 한마디에 200개 사단을 움직이는 스탈린 같지 않은가. 그날 저녁 드골은 처음으로 루즈벨트와 1대1로 대면한다. 루즈벨트는 드골의 독특한 매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는 완전 무장한 미국 비밀 요원이 만약에 있을지 모를 드골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 드골은 자신이 루즈벨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굳게 믿었다. 두 사람의 대담 후 그는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위대한 정치가 한 사람을 만났네. 우린 서로 잘 어울렸으며 서로를 잘 이해했다네. 그러나 1월 24일 회의의 마지막 날이 됐지만 드골은 지로와의 협의를 계속 거부했다. 처칠은 미국인 동맹 앞에서 그를 계속 협박했다. 그는 독특한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다. 시브 몹
태클레레 주부 리케데레. 처칠은 몇 차례나 다음과 같이 반복했다. 멍 제네랄 엘레 포파 없어 태클레 나게라. 루즈벨트가 무엇보다 원했던 건 프랑스의 화합을 보는 것이었다. 결국 드골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루즈벨트의 별장 뒷마당에 카메라맨과 기자들이 가득 모여든다. 당시 군신문 시그널 코어즈의 사진병 로버트 홉킨스도 카사블랑카에 있었다. We took pictures of the President and Churchill together, and then Roosevelt asked Giraud and de Gaulle to shake hands. De Gaulle obviously did not want to shake hands, and the President insisted. That's all right. Very good. That's an historic moment. President. Want to do it again? Yes, if you please. Most of the men missed it, I believe. All right. Okay. Sammy Schulman, a White House photographer, said, "Mr. President, I didn't get the picture." And so Roosevelt asked de Gaulle to shake hands again. Right. De Gaulle was obviously very irritated at this, but he went through with it. I'll make the arrest. Au revoir, monsieur Potier. Mes avions. Oui, oui. Oui. No, I don't think we've been done. 회의가 끝났다. 그러나 이 희비극의 대미를 장식할 또 한 차례의 소동이 남아있었다. 드골이 타고 온 영국 비행기가 고장이 나자 미국 측에선 대신 타고 돌아갈 비행기를 내준다. 그러나 드골은 미국 파일럿들은 조종기술이 서툴러 나치에 점령된 프랑스 본토에 불시착할지도 모른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카사블랑카는 두 가지 망상을 만들어냈다. 루즈벨트는 자신이 두 프랑스 장군과 그들의 추종자를 한데 규합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골은 루즈벨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여긴다. 두 사람은 곧 그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처치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 간의 의지의 싸움이 곧 시작될 찰나였기 때문이다.